보슬비가 내리는 흐릿한 날씨 때문인지 그 집은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훈훈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잿빛 콘크리트 벽과 새빨간 지붕,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담쟁이 덩굴은 콘크리트 벽의 정중앙을 가로질러 삼각형 모양의 빨간 지붕 위로 넓게 펴져 있었는데, 이상한 건 그 집엔 대문도 없었고 창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대문을 어디에 감춘 거지? 나는 문득 대문이나 창문이 원래부터 없는 집이 아닌 누군가가 감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란아, 거기서 뭐해? 이리 좀 와봐. 언니였다. 땀으로 끈끈한 손으로 언니는 내 팔뚝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담쟁이 집 앞으로 천천히 데려갔다. 영란아. 언니와 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까까 머리에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돋보기 안경을 낀 사팔뜨기 웅이 오빠였다. 저 집에 들어가려고? 응. 언니는 아무 꺼리낌 없이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으스스해 보이는 담쟁이 집이 너무도 싫었다. 하지만 언니는 웅이 오빠의 말을 무시한 채 무엇에 홀린 듯 사람처럼 앞으로 계속 걸어갔다. 언니, 그냥 집에 가자. 대문도 없잖아. 문이 없는 집,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집은 외부인의 방문이 싫어 대문을 감췄을 거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알 수 없는 붉은 빛깔의 식물은 내가 본 덩굴과는 달랐다. 타원형 모양의 인맥은 사람의 얼굴처럼 2개의 눈과 1개의 코, 단 3개뿐이고, 내 엉뚱한 상상이 적중이라도 하듯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엔 신기하게도 아몬드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모든 잎이 그랬다. 언니는 잎자루를 잡고 톡 떼어 잎 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신기하게 생겼네? 꼭 사람 얼굴 같지 않아? 그치? 야, 우리 들어가 보자. 나보다 1살 더 많은 언니는 엄마를 대신으로 내 숙제와 도시락을 챙길 만큼 조숙했다. 그런 반면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맞든 안 맞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끝장을 보는 지독한 고집쟁이이기도 했다. 대문 찾았다. 언니는 기어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다. 문은 덩굴 집 뒤편으로 나 있었고, 교묘하게 덩굴에 가려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가지를 다듬었을 때 쓰는 양손 가위나 쇠톱으로 덩굴 일부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대문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언니, 매일 어디 가는 거야? 나만 빼놓고. 이제 다 됐어. 내일 보여줄게. 다음 날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담쟁이로 휘감긴 바로 그 집이었다. 나는 그 앞에 서자 까닭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그늘지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언니는 대문 옆에 세워둔 양손 과일을 집어들고 대문의 아랫부분을 막고 있는 덩굴을 싹둑 잘라내고 있었다. 아니 언니, 이것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맨날 나간 거야? 맞아. 언니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내 말에 건성으로 대답만 했다. 다 됐다. 언니는 나를 돌아보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직사각형의 대문이 완전히 드러났다. 붉은 페인트질을 한 평범한 철문이었다. 언니, 여기 누가 살면 어떡하려고. 너는 왜 이리 겁도 많고 의심도 많니? 여기 아무도 안 살아. 야, 대문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누가 살겠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여기를 들락달락 하겠냐고. 언니, 나 들어가기 싫어. 왠지 귀신 나올 것 같아. 잠만 말고 빨리 따라 들어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니? 너 마론 인형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언니는 그 집안에 뭔가 대단한 물건이 있을 거라 믿고 있는 듯 했다. 마론 인형. 이제껏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없었었다. 친구 집에서 처음 그 인형을 봤을 때부터 상사병보다 더한 열병을 앓았다. 인형에 대한 지독한 열병으로 매일 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인형을 사달라고 떼를 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다음에 사줄게 하시며 계속 미뤘고 결국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언니도 갖고 싶은 게 있었다. 오래전부터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떼를 쓴 적이 없다. 우리 집은 가난했었으니까. 그런 투정을 부려봐야 가질 수 없다는 거란 언니는 한 번도 떼를 쓰지 않았다. 야, 들어가자. 언니는 대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문은 쉽게 열렸다. 마치 우리가 오는 것을 반객이라도 하는 듯. 언니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문 밖에 서서 언니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진한 황토색의 신발장이 있었다. 오동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흔히 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신발장 표면에 빽빽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두 쌍의 빨간 구두가 있었다. 언니, 여기 이 빨간 구두. 나는 언니에게 내 발에 꼭 맞을 것 같은 빨간 구두가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언니는 어둠 속 저편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언니!
아씨, 어디 간 거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삐죽 내밀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는 어두웠고 쥐 죽은 듯 괴괴한 정적만이 흘렀었다.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실내에는 꽤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언니! 언니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둑한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유심히 뭔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니 옆으론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창이 있었다. 덩굴은 작은 창을 가리고 있었지만 덩굴의 좁은 틈을 통해 채광이 들었고 그 빛은 거실 중앙에 있는 둥근 탁자 위로 비가 쏟아낼 듯 곱게 뻗어 있었다. 탁자 위엔 커피잔 2개, 음식물 찌꺼기가 굳어 지저분한 접시 1개와 반으로 접힌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언니는 그때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2개의 커다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무슨 사진이야? 벽에 걸린 사진을 한참 올려다보던 언니가 툭 내뱉듯 말했다. 모르겠어. 소풍 가서 단체로 찍은 사진인가 봐. 근데 그 옆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단체 사진 바로 옆에는 손을 잡고 찍은 뒤 2 여자아이의 전신 사진이 있었다. 자매인 듯 했다. 그들은 똑같은 빨간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신발장에서 본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눈이 크고 야인 반면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너부대대한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을 가졌고 꽤나 통통한 체격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을의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어색한 표정은 그것과는 달라 보였다. 2 아이의 과장된 미소 속엔 그것과 정반대의 두려움 같은 게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방에 들어가 보자.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다시 재촉했다. 사진이 걸린 벽 좌측과 우측에는 각각 방이 있었다. 언니는 먼저 좌측에 있는 방 문의 손잡이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비틀었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이상할 곳도 없었다. 문을 닫고 우측에 있는 방으로 가기 위해 발을 옮겼다. 그때 쿵 하는 둥탁한 울림이 지붕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언니와 나는 화들짝 놀라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곧이어 퉁퉁 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니 옆으로 바짝 달라붙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나가자.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퉁퉁 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맞춰 발작 쪽으로 뛰었다. 언니는 내 말을 듣기나 했는지 계속 천장을 응시해 올려다보고 있었다. 에이, 고양일 거야. 여긴 아무도 없다니까. 에이,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있잖아. 우리 저 방으로 한번 가보자. 나처럼 놀란 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을 돌렸다. 그러곤
내 손을 꼭 잡고 우측에 나 있는 방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 언니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시커먼 피를 토하고 있었다. 당황한 언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었고 그걸 본 아버지는 언니의 수화기를 잡아채며 신음했다. 나는 이제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 전화하지 마. 나는 그때 언니 옆에서 엉엉 울기만 했다. 언니는 무슨 생각에선지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언니의 품에 안겨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언니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덤덤하게 쭉 지켜보았다.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던 언니의 얼굴, 그 표정이 그랬다. 추하고 병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과 곧 있을 어머니의 호된 질타. 언니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은 후였고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언니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만 했었더라도 어쩌면 아버지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언니가 아까 고양이라며. 언니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입을 꾹 닫아버렸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쭉 뻗었다. 그런데 그때 언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깔딱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가슴 쪽으로 재빨리 손을 당겼다. 누군가가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언니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언니는 내가 묻는 말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언니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TV 만화를 보면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내게로 오더니 손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내 얼굴을 들이댔다. 자, 선물. 그건 내가 그리도 갖고 싶었던 마론 인형이었다. 그것도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너무 예쁜 인형이었다. 꿈만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인형의 몸과 머리를 정성스레 씻겼고 인형의 등에 캔디라고 이름을 썼다. 겨울옷을 넣어둔 서랍장에서 언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포스터 물감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언니, 이 포스터 물감 어디서 난 거야? 누가 줬어. 누가? 언니는 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뜸 담쟁이 집. 담쟁이 집? 너도 같이 갈래? 인형이랑 장난감이 무지 많아.
진짜 엄청 많다니까? 아니야. 난 싫어. 뭐 싫으면 간도.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근데 엄마한텐 비밀이다. 나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언니는 가끔 내게 인형 옷을 선물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언니는 기쁨에 들뜬 표정으로 내게 인형 옷을 내밀었다. 주란아, 오늘은 까마색 드레스 가져왔어. 예쁘지? 난 몰라. 잃어버렸어. 내 인형 캔디가 없어졌다고. 어? 아니, 어디 뒀는데. 몰라. 어젯밤에 분명히 내 머리맡에 놔두고 잤단 말이야. 근데 눈 뜨니까 없어. 왜 바보. 인형이 무슨 사람이냐? 혼자 도망을 가게. 그러니까 몰라. 내 인형 캔디 찾아야 돼, 언니. 진짜 어디 간 거야. 다음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내게 최신형 오락기를 선물했다. 이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이 언니가 다 해줄게. 됐어. 나 오락기 필요 없어. 시무룩한 표정을 보고 언니가 물었다. 아직 캔디 못 찾았어? 담쟁이 집에 가볼래? 혹시 모르잖아. 거기 있을 수도. 캔디랑 똑같은 인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언니는 그 후로도 내게 담쟁이 집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몇 번을 물어봤지만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이상하게 나는 담쟁이 집 근처에는 가고 싶지가 않았다. 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건 차가운 바람이 부는 11월의 어느 날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갔다. 언니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언니 옆에 철썩 달라붙어 넌지시 물었다. 무슨 책이야? 저리 가. 언니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투로 짧게 대답했다. 나는 언니가 들고 있는 책 표지를 보려고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말라고. 언니는 거칠게 내 손을 뿌리치며 나를 밀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를 쏘아보는 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언니는 예쁜 축에 속하진 않았지만 커다랗고 까만 두 눈은 화를 낼 때조차 언제나 맑고 깨끗했다. 그런데 친근해야 할 언니의 눈빛은 삶에 찌든 노파의 눈처럼 앙칼지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평소라면 나는 울음을 펑펑 터뜨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언니를 꼬집고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기엔 나는 너무 황당했고 울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았다. 나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는 건 늦은 밤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달랬을 때에는 급기야 대성통곡을 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렇게 우니? 나는 이제껏 언니가 한 일에 대해 모두 까발릴 각오로 어머니의 가슴품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그게 언니가 있잖아. 내가 말을 막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한 뼘 정도 열린 방문 사이에 언니가 서 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인지 언니의 모습은 공기 속을 떠도는 시커먼 기체 덩어리처럼 보였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크게 떴다. 언니는 잔주름이 많은 늙은 수탉에 퀭한 눈을 하고는 어둠이 깃든 그늘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서울이 많지 낯설었다. 내가 시선을 돌리자 방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근심 어린 어머니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언니가 왜? 언니의 무서운 표정에 주눅이 들어서인지 친구나 다름없는 언니를 배신하기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압력 때문인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언니는 멍하니 창 밖을 보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해질 무렵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방학 숙제도 하지 않았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는 일도 없고 예전처럼 나와 놀아주지도 않았다. 또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방문을 수시로 잠가놓기도 했다. 더 이상 내게 선물도 주지 않았고 웃는 얼굴로 쳐다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 종일 오락게임을 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불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언니의 발이 보였다. 언니의 발. 저건 언니의 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이기도 했다. 분명 누군가가 있다. 손을 뻗어 이불을 사납게 들쳤다. 이불 속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만 같은 새까만 얼굴을 한 여자아이가 도끼 저린 시뻘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커다란 머리와 앙상한 몸,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한 모습이었다. 얼굴을 반쯤 덮은 덥수룩한 머리와 찢어지는 듯 낭창한 웃음은 여자아이의 시체를 갈아먹은 구더기처럼 언니의 작은 뱃속으로 점점 파고들었다. 구멍이 뚫린 언니의 작은 복부에선 시커먼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안 돼! 저리 가! 우리 언니한테 떨어지라고! 내 장난감 내놔. 눈을 떴다. 방문을 닫고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잠에서 깼다. 방학 첫날 아침, 언니는 나를 남겨놓고 대문을 나섰다. 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나는 그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언니가 가는 쪽은 시내와 반대 방향으로, 그곳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공터가 있다. 공터에서 10여 분을 걷다 보면 숲으로 들어가는 좁은 산로가 있었는데 산로 입구엔 작은 약수터가 있었다. 그러나 언니는 산로가 아닌 무성한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그 속으로 사라졌다. 언니는 담쟁이 집으로 가고 있었다. 담쟁이 집으로 가는 길은 꽤나 험한 데다가 피부병을 일으키는 풀이나 나무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것을 무척 꺼려했다. 예전엔 동네 꼬마들이 죽은 개나 고양이를 묻거나 사내 아이들이 총싸움을 하는 숲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아이들의 발길조차 또 끊겼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10여 년 전 숲에서 놀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 무려 4년에 걸쳐 일어났다.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9명. 집으로 돌아온 아이도 없었으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고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의 실종을 마을 이름 탓이라고 여겼다. 곡식이 많이 난다는 뜻으로 지은 다곡리는 1968년 마을 장의 실수로 다곡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뜻은 곡소리가 많다는 뜻으로 죽은 이들이 많다고 해석이 된다. 얼마나 불길한 이름인가. 1979년 여름, 구청에서는 마을 이름을 도담이라고 바꾸었고 더 이상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동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나는 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뒤를 쫓았다. 겁 많은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 당시엔 그것만이 언니와의 사이를 예전처럼 되돌려 놓은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언니가 달라진 것도 언니만의 비밀이 생긴 것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언니는 빽빽한 나뭇가지들을 피해 요리조리 몸을 움직였다. 잠시 후 담쟁이 집이 보였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이 보이는 쪽에 커다란 나무 기둥 뒤에 숨어 언니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변한 것은 없었다. 달라진 것이라곤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언니의 행동이었다. 그것만 봐도 언니는 담쟁이 집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혹시 친구라도 생긴 걸까? 언니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언니를 쫓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언니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혹해서 매일 언니는 담쟁이 집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몹시도 궁금했다. 언니는 1시간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30분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겁쟁이인 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언니는 정확히 30분 뒤 담쟁이 집을 나왔다. 언니에게 달려가려고 나무 기둥에 빠져나오려는 찰나 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대문을 나서는 언니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듯 손을 흔든 것이다. 누군가 그 안에 있는 걸까? 난 얼굴을 쭉 내밀고 담쟁이 집 대문 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동안 언니와 나 사이엔 엄청난 두께의 빙벽이 가로놓여 있는 듯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 쪽에서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랬다. 언니와 나는 자매이자 절친한 친구였고 우린 서로 고자질이라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끈끈한 오해라는 이름으로 맺은 약속 같은 것이었다. 여하튼 어머니는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 우리 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 밤도 피곤에 쩔은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온통 담쟁이 집에서 본 언니 생각뿐이었다. 친구가 생긴 것 같은 언니에게 잘된 일이기도 하지만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불 장군이지만 리더십이 강한 언니에게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나는 언니 없이는 외톨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다. 언니를 따라 담쟁이 집에 같이 놀러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난 담쟁이 집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담쟁이 집에 담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기분이 나빠졌다. 얼마 전 꿈에서 본 여자아이를 생각하면 담쟁이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이며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자체가 나는 무척이나 끔찍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어머니의 등허리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잠잠해질 무렵 어디선가 입을 다문 채 흥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츠츠라나. 더블 베이스의 묵직한 울림처럼 낮고 기분 나쁜 소리였다. 처음엔 두터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탓에 불분명하게 들렸는데 점점 내 귀를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라나 놀자. 대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지? 누가 날 자꾸 부르는 거야. 아씨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방 안은 그리 어둡지 않았지만 이상한 푸른 달빛은 그날따라 몹시 끔찍하게만 느껴졌다. 주라나 놀자. 이번엔 마치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춘 합창처럼 높낮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섬뜩하고 차가운 전율이 온 몸에 퍼졌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소리가 난 것이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차츰 가깝게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나는 너무 소름 끼쳤다. 어머니를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라나 놀자. 집 마룻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급기야 어머니 방 바로 앞에서 멈췄다. 주라나 이리 나와서 우리랑 놀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벌렁댔다. 나는 이불자락을 붙잡고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나는 마구잡이로 어머니의 몸을 붙들고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막 죽은 시체처럼 내 힘에 이리저리 흔들릴 뿐 도통 깨어나질 않았다.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쉬지 않고 어머니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엄마! 엄마 일어나봐! 엄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내 몸이 점점 지쳐갈 때쯤 발자국 소리는 엄마의 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도대체 누굴까? 나는 무척이나 궁금했다. 겁은 났지만 그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고는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그때 창문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쑥 지나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헉 하고 신음을 냈다. 하얀 커튼으로 비치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이 아닌 둘 이상이었다. 아니, 그건 한 무리에 가까울 정도였다. 저것들은 도대체 누구지? 밖을 볼 수 있을 만큼 나는 커튼을 살짝 젖혔다. 붉은 가로등이 좁고 황량한 주택가 골목을 흐리게 덮고 있었다. 저 멀리 시선이 돌렸다. 움직임이 보였다. 일정한 걸음걸이로 으슥한 골목, 저 끝으로 사라지는 그것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았다. 으스스한 한기가 맴돌았다. 분명 동네 아이들이었다. 야심한 밤, 동네 아이들이 왜 몰려다니는 거지? 나는 커튼을 활짝 젖히고 고개를 쑥 내밀었다. 행여나 그 무리들 속에 언니가 끼어있지는 않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그때 무리들 틈에 낀 한 아이가 스르르 고개를 돌렸다. 나는 피할 틈도 없이 여자아이와 전통으로 눈이 마주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였다. 주런아, 어서 와서 밥 먹어. 여기 네가 좋아하는 소세지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며칠 전만 해도 나와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다. 언니는 내 손을 잡고 밥상 앞에 끌어앉혔다. 밥을 먹는 동안 언니는 나와 자주 문을 마주쳤고 이제까지 미안했다는 듯 잔잔한 미소까지 보였다. 어쨌든 한결 나아진 기분으로 아침밥을 먹었다. 근데 문득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언니가 밖을 나간 걸 알면 어머니가 언니를 호되게 꾸짖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날은 쾌청하고 햇빛은 따사로웠다. 이런 날은 동네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고무줄 뛰기며 공놀이를 하느라 동네가 부쩍부쩍한데 왠지 개미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휑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통이 넓은 모직 바지에 두툼한 오리털 점퍼를 걸치고 두 딸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힘차게 걸었다. 버스 정류장이 점점 다가오자 나는 어머니와 언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슬그머니 손을 잡았다.
그런데 오른손을 맞잡은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반면 언니의 손에 닿은 나의 왼손엔 차고 축축한 불쾌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까칠하고 축축한 생선 비닐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손을 놓을까 말까 망설여졌다. 당장이라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깨끗이 닦아내고 싶을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포장이 안 된 도루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철거되기 직전에 허름한 판잣집을 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차갑고 무른 언니의 손이 몹시 거슬렸기 때문에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어머니의 불평이 짜증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언니는 나를 놀리기보다도 하듯 끈끈한 손바닥으로 내 손을 쥐었다 놓았다 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다다랐을 무렵 나는 언니의 손을 놔버렸다. 그러나 언니의 손은 더듬더듬 내 손바닥으로 기어들어왔고 이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힘있게 내 손을 움켜잡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뿌리칠 새도 없었다. 어머니는 버스 위로 올라타기 전에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 언니에게 건넸다. 동생 과자 사주고 집에 일찍 들어가. 자기 전에 양치질 꼭 하고. 언니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곳에 서서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치 어딘가 멀리 떠나보내는 사람처럼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언니, 우리 고무줄뛰기 할래? 나는 기대에 찬 얼굴로 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는 내 말을 들은 채 만취하며 내 눈을 피했다. 주택가 입구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언니가 나를 돌려세웠다. 나를 쳐다보는 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내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며 다소 차분한 말투로 내게 물었다. 주라나, 언니 따라갈래? 어디? 어딘진 묻지 마.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언니는 담쟁이 집을 말하는 듯 했다. 싫어. 그냥 고무줄뛰기나 하고 놀자. 명인에 가서 같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노는 게 난 좋아. 언니 같이 가자.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향한 언니의 눈동자엔 형용할 수 없는 증오가 서렸다. 심장이 뜨끔거렸다. 너 집에 가. 언니는 갑자기 나를 밀치고는 붉은 흙먼지가 일도록 달리기 시작했다. 내게서 멀어져가는 언니를 향해 나는 소리를 꽥 질렀다. 언니! 야! 강영란! 뭐야. 태어나 처음으로 언니가 원망스럽고 야속했다.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다. 야, 이 나쁜 기집애. 넌 언니도 아니야. 두고 보자. 언니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내게서 멀리 달아나고 싶은 사람처럼 말이다. 언니는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대로였다. 언니를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반쯤 남은 초코바를 입에 밀어 넣으며 그곳을 향해 쳐다봤다. 나는 계속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내 몸통만한 나무에 무릎이 걸렸을 때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나는 쓰러진 나무 위를 폴짝 뛰어넘었다. 그런데 누런 잡풀 사이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선 물체가 눈에 띄었다. 안경이었다. 두꺼운 렌즈는 어디서 본 듯 낯이 익었다. 이런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곤 동네 할아버지 두 분과 웅이 오빠뿐이었다. 갑자기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건 보름 전이었다. 오빠는 그날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넓은 미간은 더 넓게 안경으로 커버됐던 사팔뜨기 눈과 긴 얼굴까지, 게다가 낯빛으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 때문에 그날 오빠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고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했지만 오빠는 나를 그냥 지나쳤다. 옷깃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놀라웠지만 안경 없이는 눈뜬 봉사나 다름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오빠의 안경이 이 숲속에서 발견된 것이 왠지 꺼림칙했다. 나는 안경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를 따돌린 언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기가 발동해 언니의 뒤를 쫓았지만 누군가 밟은 것처럼 찌그러져 깨진 웅이 오빠의 안경을 보자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담쟁이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쟁이 집에 갔을 때 언니가 없다면 나는 집으로 오기까지 2km가 넘는 길을 달려야 한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언제까지나 호기심만 잔뜩 안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말이다. 난 대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처음에 왔을 때처럼 음침하고 칙칙한 실내 분위기는 여전했다. 난 다시 언니를 불러보았다. 언니! 언니? 대답이 없었다. 거실 탁자를 지나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사진을 중심으로 2개의 방이 있었는데 한쪽은 텅 빈 침실이고 다른 한쪽은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언니와 도망쳐 나온 곳이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것이다. 음악 소리였다. 맑고 청명한 실로폰 소리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은 음감이 전혀 없는 듯했다. 리듬도 불규칙적이고 음의 높낮이가 늘쑥날쑥 악보에 적힌 대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그냥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실로폰 소리에 파묻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아파라고 하는 건지 배고파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라도 꺼질 듯 촛불처럼 간들간들하고 힘이 없었다. 나는 덥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언니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희한하게도 그곳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여느 집과는 달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방문과 똑같은 문이 있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계단 한 단은 얼추 25cm,
가량의 꽤 가팔랐고 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끽끽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며 계단을 올랐다. 마지막 계단을 밟고 올라섰을 때 맨 먼저 채광이 드는 장방형의 창이 보였다. 환기가 되지 않아서인지 쾌쾌한 곰팡이와 역한 비린내가 났다. 나는 코를 막고 주위를 빙빙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찬 커다란 책장이었다. 놀랍게도 거기엔 세계명 작전집부터 과학도감까지 세상의 모든 책을 여기에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박이 선반 위에 갖가지 인형과 장난감, 오락기들과 여자아이들이 혹할 만한 플라스틱 장신구들까지 눈에 띄었다. 머리핀과 꽃반지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인형이 입는 분홍색 드레스도 있었다.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지경이었다. 언니가 말한 대로 담쟁이 집엔 없는 게 없었다. 어쩌면 캔디와 똑같은 인형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에 온 목적도 잊은 채 캔디와 닮은 마론 인형이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방 안을 뒤지는 동안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왠지 누군가 있는 것만 같았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장자리의 옷도성 그림자가 말을 하는 것이다. 여자였다. 못 찾아? 나긋한 말투였다. 여자치고는 키나 몸집이 꽤 컸다. 발목까지 오는 자주색 드레스에 어깨엔 까만색 쇼를 걸쳤고 금빛이 나는 핀으로 머리를 꼬아 올린 뒷모습은 위험하고 단아한 자태를 풍겼다. 내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장난감 참 많지. 못 찾고 있어?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매만지며 뒤돌아섰다. 너 혹시 이거 찾니? 담쟁이 집 주인은 내게 파란 드레스를 입은 인형 하나를 들이밀었다. 구슬 장식이 달린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마론 인형. 두어 달 전에 캔디를 잃어버리기 직전 나는 이것과 똑같은 드레스를 입혔다. 설마 비슷한 인형이겠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추측이 빗나갈 거란 예감이 번뜩 들었다. 나는 여자에게서 마론 인형을 받아들었다. 두 다리를 잡고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등허리 부분이 드러났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내가 새겨 넣었던 캔디란 한글이 또렷이 나타났다. 으스스한 소름이 부시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캔디라고 쓴 삐뚤삐뚤한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집요한 눈빛으로 나를 관찰하는 담쟁이 집 주인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자가 물었다. 이거 네가 찾는 거 맞니? 네. 나는 캔디를 여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건네는 인형을 여자는 받지 않았다.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 무엇보다도 캔디가 필요했다.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하지만 왠지 받기가 꺼려졌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값비싼 물건은 덥석 받는 게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그 순간 머리를 스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돌려주어만 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받지 말라고 하셔서. 너 엄마 말 잘 듣는 아주 착한 아이구나. 담쟁이 집 주인은 마치 내 머릿속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희한하게 내 생각을 읽어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이 캔디 인형은 네 거야. 가져가도 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잖아. 나는 못 이기는 척 인형을 내 품 안에 감싸 안고 담쟁이 집 주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담쟁이 집 주인은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줄잡아 꽤 나이가 되었을 것 같은 그녀의 입술이 얇았고 아래턱이 도드라지게 넓은 것 외엔 둥근 얼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과 끝이 뭉툭한 코를 가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낯익은 그 얼굴은 뱀의 차가운 살갗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왜일까? 어딘지 모르게 왜 저 사람이 어색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감추려고 어깨에 걸친 담쟁이 집 주인의 검은색 숄만을 쳐다보았다. 가까이 다가가기에 오싹한 무언가가 있다. 살짝 튀어나온 코를 제외하면 너무 평면적인 얼굴이라서 그런가? 마치 앞침으로 고정시켜 놓은 듯한 위로 올라간 입꼬리나 그리다 만 것처럼 좌우의 길이가 다른 눈썹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의 시선은 무의식 중에 여자의 얼굴로 옮겨졌다. 눈이 마주쳤다. 그제 알 것 같았다. 여자는 나를 바라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그 이유를 발견했다. 눈 까며 눈 미치며 심지어 미소 짓는 입술까지 주름이 하나도 없었다. 어딘가 모르게 어른을 흉내내는 아이 같기도 하고 아이의 모습을 한 어른 같기도 했다. 혹시 우리 언니 보셨어요? 만난 거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벌써 집에 갔지. 동네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 아무튼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언니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적어도 숲속에서 나와 마주쳤을 것이고 생일 케이크를 먹었다면은 내가 여길 처음 왔을 때처럼 묻은 접시와 커피잔 그리고 반으로 접힌 신문이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나는 여자의 시선을 피하며 꾸벅 인사를 했다.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또 놀러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 비밀인 거다? 에? 너와 나 이 일은 비밀이라고. 네, 알겠어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명희의 집 앞에는 동네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좋게 5명은 넘어 보였는데 대부분 언니의 친구들이었고 언니와 웅이 오빠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명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지 아이들은 집 앞에 멍청이 서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미동도 없이 하나같이 입을 꼭 닫고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푸른 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괴기하고 표현하기가 힘든 무서운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아이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명희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분 나쁘게도 며칠 전 새벽 집 밖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그 길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가 담쟁이 집 주인 여자가 준 캔디를 깨끗이 씻기고는 언니가 볼 수 없는 곳에 감춰두었다. 그런 다음 책상 서랍에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다. 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 이것이 나의 미술 숙제였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캔디를 만난 것이다. 노란색 크레파스를 하얀 백지 위로 가져가는 순간 담쟁이 집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주인 여자의 음침한 시선은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언니의 변화가 담쟁이 집과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혔다. 그 집은 보통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괴기스러운 뭔가가 존재하는 불길한 기운이 도는 집. 그 느낌을 난 지울 수가 없다.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운 건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이었다. 언니 어디 갔니? 나는 그림을 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오후 6시쯤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언니를 보지 못했다. 몰라. 모르다니. 어머니는 이미 집 안을 살핀 후였고 비몽사몽이 나를 붙잡고 다그치셨다.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언니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이 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다. 뒤따라 나갔을 땐 어머니는 골목 사이사이를 샅샅이 뒤지며 언니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르며 담쟁이 집에 대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급기야 어머니는 명인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명희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영란이가 집에 안 들어와서요. 아, 저런, 영란이 못 봤는데. 안 그래도 엊그제부터 우리 명희가 아파서 지금 계속 누워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웅이네, 그럼 웅이네 있나? 아, 웅이네 가봐야겠어요. 아, 아니야. 어제 병원에서 웅이 엄마 만났어. 웅이도 아프대. 나는 주머니의 말을 듣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오빠가 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명인의 집 앞에서 몰려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으슥한 골목으로 걸었다. 불안했다. 나는 결국 시린 손을 비비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는 대답은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
언니가 갈 만한 곳이 한 군데 있긴 한데 말이야.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거기가 어디야?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나를 앞세워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네를 빠져나와 약수터가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근데 언니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담쟁이 집에 언니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집 주인과 한 약속을 깨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어쨌든 언니를 찾는 게 급선무였고 그곳에 언니가 있기를 내심 바랬다. 나는 걷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라면 실수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어머니는 그날따라 아무 말이 없었다. 약수터 입구에 섰다. 담쟁이 집으로 가는 좁은 숲길은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힘겹게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담쟁이 집으로 가는 숲길엔 도저히 혼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로등 아래에 서서 어머니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흙길을 밟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거스릴 정도로 크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 잠시 후 건조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내게 물었다. 어디야? 저기 숲속으로 쭉 걸어가면 나와. 어머니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앞장서. 엄마는? 뒤따라갈게. 저 새카만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니. 엄마, 나 무서워. 같이 가자. 나는 주둥이를 삐쭉 내밀며 어머니 옆에 바짝 붙었다. 못마땅한 듯 나를 힐끗 쳐다보던 어머니는 높게 뻗은 두툼한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놓칠세라 어머니의 외투자락을 붙들고 깜깜한 어둠 속을 향해 나는 첫 발을 내딛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앞은 깜깜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뒷덜미를 낚아챌 것 같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내가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안 될까? 여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갑자기 어머니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둡기만 한데 어머니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천천히 좀 가. 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조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외투자락을 그만 놓쳐버렸다. 나는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그때 시커먼 공간에서 뭔가 불쑥 나타나 내 팔을 낚아챘다. 나는 중심을 잃었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엄마!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나는 허공에 찢는 비명을 내뱉었다. 성난 산짐승처럼 온몸을 웅크린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엄마! 놀랬잖아. 어머니는 한 손으로 내 목을 움켜잡은 채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 기다란 손톱은 살갗을 파고들며 내 숨통을 서서히 조였다. 숨이 막혔다. 백지천처럼 허연 어머니의 얼굴엔 붉은 실핏줄이 살아 꿈틀댔다. 내가 말하지 말랬지? 비밀이라고 했잖아.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는 벌을 받는 거야?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우악스럽고 웃는 담쟁이 집 여자의 음흉한 얼굴이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딱딱하고 축축한 나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빛의 한가운데 있었고 주위는 깜깜했다.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며 빛 속을 선회하던 날벌레들이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상체를 일으키고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서 나는지 썩어가는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동하는 악취는 잇몸이 골마 터진 목구멍으로 스며드는 고름의 맛과 흡사한 냄새였다. 작은 물체가 내가 누워있는 빛의 공간으로 굴러들어왔다. 빨간색 얌체공이었다. 작년 가을 운동회 때 학교 문방구에서 산 내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공이 굴러온 어둠 저편을 응시했다.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었다. 나를 주시하는 듯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다. 나는 빛이 드는 가장자리에 기어나와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방이 차츰 밝아졌다.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수많은 장난감이 있던 방, 담쟁이 집 2층이었다. 누군가 2층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방 안엔 나 이외에는 다른 누군가 있었다. 여자아이였다. 난쟁이처럼 작은 체구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대충 깎아 만든 목각 인형 같았다. 여자아이는 흉하게 야이었었고 산 송장처럼 파리한 몰골로 등을 벽에 기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날 보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시커먼 그림자가 아이 앞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담쟁이 집 주인이었다. 그 여자는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짐승의 이글거리는 눈으로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우리 민정이 생일이란다. 민정이를 만나거든. 이 인형 전해줘. 여자가 아이에게 내민 것은 캔디와 똑같이 생긴 파란 드레스를 입은 마론 인형이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너무 사랑한다고도 전해줘. 여자는 잠시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다짜고짜 손을 뻗어 축 처진 여자아이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꾹 눌렀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아이는 목이 꺾인 채 몸을 비틀었다. 노란 오줌이 사타구니를 타고 흘러나왔다. 짙은 눈썹 밭 아래로 허연 흰자위를 드러낸 담쟁이 집 주인은 아이의 목을 비틀며 아랫니를 꾹 깨밀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갸냘픈 몸뚱이는 바닥에 떨어진 잉어처럼 서너 번 팔딱대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창백하고 무표정하던 담쟁이 집 주인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 민정이에게 친구가 또 한 명 생겼네. 민정아, 좋지? 여자는 낄낄거리며 한 손으로 아이의 왼쪽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러다 퉁 하고 뭔가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형처럼 축 늘어진 아이의 다리를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주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한 발씩 뗄 때마다 아이의 머리가 계단을 때렸다. 망가져버린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9개의 계단을 남김없이 건넜다. 나는 무조건 도망가야 했다. 나는 담쟁이 집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단 아래로 내달렸다. 대문을 열자 담쟁이 집 주인은 보이질 않았다. 대신 집 안에 깊게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다. 못 보던 구덩이였다. 언제 오줌을 질렀는지 가랭이 사이가 차가웠다. 그치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담쟁이 집 주인에게 발견되기 전에 나는 무조건 달아나야 한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앞만 보고 달려야겠다. 그때 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갑자기 뒤에서 담쟁이 집 주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침침한 거실을 지나 언니 방으로 들어갔다. 가지런히 정리된 방. 그러나 언니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화기가 놓인 탁자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엄마!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를 얼싸안았다. 엄마! 엄마!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진 한 장. 그건 작년 언니 생일날 찍은 언니와 내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어머니는 얼굴을 묶고 훌쩍대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라나 놀자. 언니일지도 몰랐다. 나는 거실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거기엔 명희도 있고 웅이 오빠도 있었다. 그리고 언니도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온 것이 기쁜 듯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뒤틀려져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언니의 목에도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날 보고도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는 말없이 내 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이젠 너도 우리하고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언니가 앞서 걷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나도 왠지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홀로 있을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언니와 아이들의 뒤를 따라갔다.